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회차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입니다. 제54회 기출문제 풀고 있고요. 21번부터 30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의 사료를 보니 왕은 어머니 윤 씨가 폐위되고 죽은 것이 이 두 명의 참소 때문이라 여기고 여기서 어머니가 폐위당한 경험을 하고 있는 왕, 지금 요 사료는 연산군 때 일어난 이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밤중에 자기에게는 배다른 계모나 다름이 없는 엄씨, 정씨, 중년의 여성들을 대궐에 뜰에 결박해 놓고 손수 막 때리다가 그 아들들을 불러서 이 죄인을 치라라고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끔찍한 어떤 폐륜의 장면이 지금 기록이 된 걸 보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 엄씨와 정씨는 죽을 때까지 맞다가 자신들의 자녀분들에게 최후의 한 방을 맞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시신을 온전히 자식들에게 내어주지 않았고 이들의 시신을 젓갈로 담아서 강과 바다에 뿌렸다라는 내용이 무려 조선 왕조 실록에 기재돼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연산군을 기억할 때 연산군은 중간에 왕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이런 폐악들이 신하들이 보다 못해서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내쫓고 다른 왕을 옹립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폐위된 군주로 나오는 사람이 연산군이죠. 폭군의 아이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연산군 때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 죽은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선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선비들이 굉장히 많이 죽은 사건을 우리가 사화라 그래요. 이 사화가 꾸준히 몇 번 있었는데 큰 사화를 4번 정도로 압축을 할 수가 있고 그중에 제일 큰 거 2번이 전부 다 연산군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요 사화는 어머니 윤 씨의 죽음을 필두로 일어난 요 사화는 갑자년에 일어나서 갑자사화라고 합니다. 갑자사화. 여기 이전에 무오사화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었고요. 굉장히 큰 규모의 사화 2번이 다 연산군 때 있었습니다. 이 갑자사화는 패비윤 씨 어머니의 복수에 해당하는 그런 사화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기록된 내용이 있고요. 연산군의 갑자사화가 가에 해당하는 지문의 시기였고요. 나를 보겠습니다. 윤임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항상 대윤소윤이라고 나온다. 대윤소윤이란 말 때문에 화가 미칠까봐 우려해서 서로 경계한다. 윤임이 신에게 주상이 전혀 소생할 기미가 없으니 만약 대군이 왕위를 계승하여 윤원월과 뜻을 얻게 되면 우리 집안은 멸족당할 것이다. 이 어려운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두 윤씨 일파가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에 휘말려서 대윤소윤이 서로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투던 하나의 또 사화, 사건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화는 을사사화라고 합니다. 대윤소윤이 나온다라면 이것은 명종 때입니다. 명종 때에는 문정왕후가 활약했었던 시기고요. 이 문정왕후의 오라비들이 소윤이라고 지칭되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외척들끼리의 다툼 때문에 일어났었던 사화가 을사사화다. 그럼 지금 이 사이에 해당하는 시기는 갑자사화하고 을사사화 사이의 일을 보시면 되는데 연산군이 있어요. 태정태세 외워보시면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 중, 인, 명, 선 이 순서로 가거든요. 연산군 다음에 중종 나오고 그 다음에 인종, 명종이 나옵니다. 이런 순서대로 지금 쭉 나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거는 아마 요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을 골라주면 되겠죠. 연산군하고 명종 사이에 크게 끼어있는 요 시기에 있었던 사건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허적과 윤휴 등의 남인이 대거 축출되었다. 요거는 나중에 이 나의 뒤에 있는, 나시기 뒤에 있는 숙종시기 일입니다. 숙종시기 일이고요. 정여립의 모반 사건으로 기추곡사가 일어났다. 요것도 나의 이후입니다. 나의 이후고 요거는 선조식입니다. 정여립 모반 사건도 단독으로 나오기도 하는 중요한 사건이죠. 서인이었다가 동인으로 색깔을 바꾸고 여기에 모반 사건에 휘말리게 돼서 결국에 정여립이랑 연결된 사람들이 전부 거의 다 죽는 엄청난 사건이 기추곡사가 되겠습니다. 선조 시기의 일이고요. 신진 인사를 등용하기 위해서 현량과가 시행되었다.
이거는 간단히 바꿔 말하면 이 현량과는 추천제인데요. 추천, 천거제입니다. 시험 없이 명망 있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현량과는 중종 때 실시가 됩니다. 중종 때 조광조라는 사람을 등용을 해서 그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현량과를 추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광조와 같은 지방에서 공부 많이 한 그리고 아주 정직한 선비들, 사림들을 끌어올리면서 중종이 자신의 세력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선 중종에 해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이 중종이 조광조를 들여와서 현량과 같은 걸 실시했었던 이유는 연산군의 폐악 때문에 사람들이 중종을 왕으로 만들죠. 반정을 일으켜서 중종을 왕으로 만들어주는데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중종 입장에서는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들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자기가 어릴 때에는 그냥 그 공신들의 말을 들었지만 한 10년 정도 왕으로 치세를 하고 나니 본인도 어엿한 성인이고 왕은 난데 이제 그들의 간섭을 좀 덜 받으면서 제대로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의 수족으로 움직여줄 이 공신들을 누르고 나랑 같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 사람을 물색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눈에 띄인 인물이 조광조가 되겠습니다. 조광조는 초반에 기대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활약을 하게 돼요. 중종이 처음에 좋아하는 그런 활약을 하게 되죠. 공신들 중에서 공이 없는데 공이 있는 것처럼 가짜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밝혀내가지고 공 삭제해야 된다. 가짜 공 없애라. 위훈 삭제. 대담하게 이런 거를 주장을 하기도 하고 지방에 있는 자기들과 같은 사림들을 끌어올려주는 현량과제도 추천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도교 행사 같은 거 유학적인 거 말고 그런 것들은 폐단이다. 그래서 뭐 소격서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지나치게 이 개혁의 칼날을 왕한테까지 들이미는 바람에 결국에는 조광조도 사약을 받아가지고 사망을 하게 돼요. 이 사건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 김효 사화가 되겠습니다. 사화란 이름이 하나 더 나오기는 해요. 이것도 기억은 해주시고 우선 답은 3번인데요. 조의제문이 발단이 돼서 김일손 등이 처형되었다. 김일손은 사관입니다. 역사 기록하는 사관인데 이 사건은요. 이게 무오사화거든요. 연산군 때 일어났었던 첫 번째 사화인데요. 무오사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었던 김일손이 그 사초 역사책에다가 뭘 하나 실어요. 기록을. 무슨 기록을 싣냐면 자기 스승님인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씁니다. 표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글이에요. 조의제문은 뭐냐면 그 초나라 의제를 추모하면서 쓴 글인데 항우라고 하는 장수에게 살해당하는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역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연산군의 할아버지인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내용을 은근히 비난하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요거가 발단이 돼가지고 김일손은 처형당하고 이미 죽었어요. 스승 김종직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데 역적의 죄를 쓰고 무덤을 파헤쳐서 처형을 하게 되는 그런 걸 하게 됩니다. 이런 걸 부관참시라고 해요. 굉장히 거대한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오사화란 이름으로도 배우게 됩니다. 5번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탕평비를 세웠다. 서로 나뉘어서 싸우는 거 그만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했던 정책 중에 하나인데 탕평비를 세운 사람은 영조입니다. 영조가 서로 안 싸우게 하려고 탕평채라는 음식도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답은 3번입니다. 22번입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릉에서 만나는 조선의 예와 악. 강남의 선정릉이라고 있죠. 선릉과 정릉을 합쳐가지고 선정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두 군데에 있는 거가 같은 바운더리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선릉은 성종무덤이고요. 성종무덤이고 이 옆에 있는 정릉은 중종의 무덤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조선의 예와 악이 있다. 악학괴범, 국조오레이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다. 이거 다 성종이랑 관련된 책자들입니다. 성종은 이룬 게 너무 많아서 일울성자를 받은 사람, 뭔가 체제를 완성시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상평통보를 발행을 해서 법화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숙종의 업적입니다. 숙종, 화폐. 법령을 정비해서 경국대전 반포한 거는 성종의 업적이 맞아요. 만들기 시작한 거는 세조부터인데 완성해서 발표를 한 거가 성종입니다. 마무리 작업을 했어요.
구황찰료라는 책을 간행을 해서 왜 우리가 구황작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불 구하는 작물들,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걸 얘기합니다. 이런 거를 간행을 해서 대기근에 대비를 하였다. 요 명종 시기고요. 요때 엄청난 기근이 우리나라를 조선을 휩쓸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만들었고 초계문신제를 시행해서 문신들을 다시 한번 트레이닝을 시켰다. 초계문신제도, 정조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특이한 제도입니다. 초계문신. 이 규장각에서 하거든요. 규장각에서. 창덕궁에 있는 규장각. 이것도 정조가 만든 왕실 도서관이지만 실제로는 인재 육성 기구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초계문신제도라는 걸 시행을 해서 자기가 찜해놨었던 똑똑한 앞길 창창한 선비들 중에 이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을 골라서 이 초계문신제도로 한 3년 정도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연구하고 시험 보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특이한 제도죠. 왕이 직접 이 모든 걸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정조가 살아있을 때 10년 정도 초계문신대가 진행이 되고 이 정조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과거 시험 합격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신뢰를 잘 하지를 못해요. 왜냐면 이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가정사를 가진 분이죠.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자기가 11살 때 눈앞에서 뒤주라는 쌀통에 갇혀가지고 굶어 죽는 거를 목격을 했어요. 그때 충격받았던 건 아빠가 그렇게 대낮에 그렇게 다 보이는 궁궐 한복판에서 자기의 친 할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도 굉장히 충격이지만 주변에 신하들이 많았는데 아무도 이제 우리 아빠를 구해주지 않았다라는 점. 여기에서 아마 기본적으로 신하들에 대한 불신이 좀 생겼고 지금 과거 시험 합격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때 사도세자가 죽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나 죽게 만들었던 사람들의 아들과 손자와 사위들이니까 믿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내가 믿을 만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검증한 사람들만 밑에 두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에 제도로 썼던 게 초계문신 제도입니다. 10년 정도 운영이 되었고 한 130명 정도 이 초계문신제를 통과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정조의 업적이라는 거, 정조 때 만들어진 거 체크하고 5번 동국 문헌 비고를 편찬을 해서 역대 문물을 정리했다. 요거는 성종이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후반 시기에 나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체크해 주시고 23번 보겠습니다. 밑줄은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전쟁이 뭔지 봐야겠죠. 김시민. 공을 세운 김시민을 선모 2등 공신으로 책봉한 교서입니다. 진주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어서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지켰다. 진주대첩이네요. 진주대첩은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이 아닌 거를 고르면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임경업 장군 유명한 장군인데 우리나라에 임경업을 장군신으로 모시는 사당 같은 데도 많이 있죠. 이거는 병자호란입니다. 바로 1번에 답이 나와버렸네요. 명나라에서도 자자하게 명성을 떨쳤던 임경업 장군, 요거 병자호란으로 체크해주고요. 1번이 임진왜란이 아니니까 요거 1번으로 답 쓰고 2, 3, 4, 5번은 전부 다 임진왜란 시기의 일이다 라고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이랑 같이 행주산성, 이거 행주대첩이라고 하고 이순신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한산도 대첩을 거두죠. 요거 3대 대첩이잖아요. 임진왜란, 요거 3개 기억해 주시고요. 네, 24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옳은 것은 가 그림, 세 번째 여기에 들어갈 그림인데요. 온라인 전시 힌트 여러 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름 나오네요. 겸재정선. 우리 강산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화가다. 조선 후반에 활동한 이 사람. 이 겸재정선은 진경산수화, 진짜 우리나라 풍경 그린 사람으로 유명하고요. 최근에 기증받은 이분의 이 대표작이 박물관과 미술관에 전시가 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죠. 이 그림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은 무슨 골짜기를 그린 그림인데 바위가 큰 바위하고 작은 바위가 멀리 있는 게 가까이 있는 거 이런 거 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원근법이 보이고 있는데요. 서양의 원근법이 적용이 되어서 조선 후반 때 그림으로 유출해 볼 수가 있고 강세왕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강세왕이 그린
영통동구도라는 건데 이 개성을 여행하면서 그린 여러 개의 그림 중에 하나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약간 뿌옇게 안개가 좀 끼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달이 떠 있는 게 보여요. 밤풍경입니다. 밤풍경을 그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뭐를 하고 있습니다. 시 쓰고 낭독하고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자리는 소나무가 지금 둘러싸고 있어요. 송석원이란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시 쓰고 낭독하는 시사 모임하고 있고 시사 밤에 하고 있습니다. 시사 야연도입니다. 야연도, 야연회를 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건데 이 김홍도가 그린 겁니다. 김홍도의 작품이고요. 중인들이 모여가지고 시 쓰고 낭독하는 모임을 시사라 그래요. 그런 거를 그려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 후반이 되면 돈이 있거나 돈도 있고 나름대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중인들이 모여서 옛날엔 양반들이나 했던 이런 모임을 개최하고는 합니다. 이게 기록으로 이렇게 종종 그림으로 남아있기도 해요. 3번 보겠습니다. 이 3번이 겸재정선의 제일 유명한, 최근에 가장 또 유명해진 그림이죠. 정선의 인왕제색도입니다. 인왕제색도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인왕산, 지금도 있는 산이죠. 그 서울의 경복궁에 가면 경복궁 뒤쪽에 북악산이 있고 경복궁의 서쪽에 그 왼쪽에 있는 산이 인왕산입니다. 예전에 호랑이가 많이 나온 걸로 유명한 인왕산이 있고 인왕산에 비가 내린 한여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산에 바위가 안반이 막 노출되어 있는데 그 안반이 젖어 있는 모습을 먹을 여러 번 칠해서 좀 진하게 표시를 하고 있고 그 여름날에 안개가 뿌옇게 끼고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제 자신이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을 그림에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왕제색도고요. 4번, 이것은 조선 전기 그림이고 안견, 네, 목류도원도입니다. 이건 상상화죠. 안평대군의 꿈 얘기를 듣고 그 꿈에 나왔다라는 그 낙원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건 상상도입니다. 5번에 해당하는 그림은 굉장히 지금 넓게 펼쳐져 있는 그림인데 이게 여러 개의 화첩으로 제작된 시리즈 그림 중에 하나로 나와 있어요. 여기 앞쪽에 색깔이 좀 흐리지만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 이 그림은 한강이랑 임진강 풍경 중에서 이 멋있는 장소만 골라 간 거죠. 명승도를 그린 화첩이 있습니다. 한임강 명승도건 중에서 여주의 신륵사를 보고서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탑이 보이죠? 여주 신륵사에 있는 탑이 2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수영이라는 분이 그린 건데요. 이분도 조선 후기의 화가입니다. 이 그림이랑 같이 한번 체크해 놓고 넘어갈게요. 25번입니다. 밑줄 그은 방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볼게요. 왕께서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면하라는 명을 내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균역법이네요. 군포 반만 내에 했던 균역법이고 영조가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실적인 조치를 한 건데 50%가 비어버리게 되잖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방책을 찾는 겁니다. 1번 보니까 일부 부유한 양민에게 선무군관포를 징수하였다. 우선 답은 1번이거든요. 일부 부자, 부유한 일반인들에게 혹은 그 지역의 유지, 토호들에게 가서 실제로 벼슬은 없지만 감투를 하나 씌워주고 이 감투를 쓰는 대신에 이 포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선무군관이라는 명예직을 수여를 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군포를 징수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충당했다고 나옵니다. 1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풍흉에 따라서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전세를 토지세를 9등급으로 나누어서 차등적으로 과세하는 방법이 있었다. 이거 세종 때 하는 거죠. 세종. 여기는 연분 구등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랑 플러스로 하나를 더 했죠. 애초에 땅이 가지고 있는 비옥도 자체가 다를 수 있어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이 비옥한 땅과 좀 푸석푸석한 땅이 있겠죠. 요거를 등급을 잘 정해서 여기에다가도 해당하는 액수를 다 다르게 매겨야 된다. 사실적이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세금 징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땅을
6개로 나눴어요. 등급을. 그리고 매년 9단계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거를 바꿔가면서 현실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너무 과중한 세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했죠. 세종 때에 실시된 이제 토지법이 되겠고요. 3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진대법을 시행했다.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하면 갚아라 라고 했던 건데 이거 진대법이죠. 이 진대법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빈민구제책이고요. 을파소라는 재상이 하죠. 소신전, 휴량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이 되는, 그러니까 국가에 반납을 안 하고 영원히 물려주는 토지를 폐지했다. 이런 게 계속 있으면 국가에 돌아오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땅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 땅이 부족해지겠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요렇게 되는 이 법을 개정하는 요거는 직전법입니다. 이거 세조, 조선 세조가 하는 건데요. 수신전이랑 휴량전이 뭐냐면 수신전은 관리인 남편이 죽으면 그 과부가 된 부인에게 주는 땅이고 휴량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러니까 관리의 어린 자녀한테 주는 땅이었어요. 근데 특정한 시기에만 이거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한번 내려주고 나면 다시 반환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간 토지들이 양이 어마어마해져서 결국에는 실제 현실적으로 써야 되는 토지마저도 부족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폐지하는 직전법을 세조가 실시를 하게 되죠. 5번 기금을 모아서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재위보. 재위보는 저수지입니다. 저수지를 만들어서 요거 운영하는데 그 이자로 빈민 구제하는데 썼다. 국가에서 운영한 국가사업 같은 거겠죠. 이 빈민 구제책으로 사용됐었던 재위보는 고려 시대 겁니다. 고려 거 체크해놓고 넘어갈게요.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변사에서 임금에게 아뢰었다. 삼남에서 특산물로 종이를 바치는 공인이 이거 조선 후기로군요. 공인이 청원하기를 승려들의 숫자가 줄어 종이 양이 부족한데도 각 지방의 군영과 관하에서 먼저 가져간다. 그래서 내가 원래 너네한테 납부를 해야 되는 종이가 부족해. 그래서 엄한 우리가 혼나고 있어. 라고 청원을 하는 겁니다. 공인이 뭔가요? 공인.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좀 어떻게 정정을 좀 해주세요. 라고 일종의 민원, 청원을 넣고 있는 장면인데요. 공인이 뭐냐면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세금제도가 계속 여러 가지로 개정이 되기는 해요. 계속해서 폐단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힘들게 했었던 게 현물을 바치는 세금이 있었어요. 현물을 바치는 공납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그 전세하고 조금 달라요. 현지의 토산품 중에서 바치는 거가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제주도에서 귤이나 이런 걸 바친다거나 바닷가라면 해산물이고 산이라면 산에서 나는 거겠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거를 토산품 질 좋은 거를 그때그때 바쳐라 라고 하는 세금의 한 종류였던 건데 이 공납의 폐단이 굉장히 나중에 심해지게 되는 거죠. 요것 때문에 나중에 대동법을 하거든요. 대동법이 뭐냐면 그 지역에 현지에 있는 물품으로 토산품으로 내게 하니까 이게 서울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썩거나 상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먼저 관아에 바친 다음에 관아에서 그거를 국가에다가 맞춰줘야 되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난 정말 깨끗한 되게 탱글탱글한 잘 나온 귤을 바쳤는데 이거 담당하는 관리가 이거 등급 미달이라고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럼 계속 다시 하는 거예요. 계속. 중간에 뭔가 돈을 주거나 아니면 더 큰 액수의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상회하는 양을 주지 않으면 이걸 통과시켜주지 않는 그런 비리들이 생기게 됐던 거죠. 이것 때문에 가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원래는 한 10,000원어치만 내면 되는 거를 괜히 이거 통과가 안 돼가지고 통과 안 내면 또 세금 미납이니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한 2배, 3배 정도의 돈을 써가면서 이 세금을 내게 돼요. 당연히 이건 폐단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수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그러면 아예 이 공납 냈던 것도 현지 토산품 그런 거 내지 말고 요것도 쌀이나 돈으로 내는 걸로 바꾸자라고 나온 게 대동법이라는 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그 토지의 현지에 나는 걸로 받았던 이유가 여기에는 음식도 있지만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종이라던가 이런 그 특별한 물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중앙에서 써야 되는 특정 물건을 세금으로 걷어들여가지고 썼던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전부 다 쌀이나 곡식으로 바꿔서 하는 대동법으로 바뀌게 되면 사람들은 좀 편해질지 모르지만 국가로서는
그럼 기존에 조달받아 썼던 물품들을 이제는 따로 구입해야 써야 되는 굉장한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에다가 특정 물품을 공급하는 전문 중간 상인이 생긴 거죠. 공인입니다. 공인. 그래서 대동법이랑 연결돼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요 시기에 나타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 이거는 조선시대 후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조선 후기가 아닌 거를 찾으면 되겠네요. 시사를 조직해서 활동하는 중인. 원래 중인들은 시사 활동은 원래는 양반들이 주로 한 활동인데 어느 정도 지위와 경제력이 올라간 중인들이 이제 시사를 조직해서 활동도 하죠. 그림으로도 많이 남아있는 이건 조선 후기가 맞아요. 솔빈부의 특산품인 말을 수입하는 상인. 솔빈부라는 지명이 나오네요. 솔빈부. 솔빈부는 발해의 지명입니다. 발해. 2번이네요. 여러 장시를 돌면서 물품을 판매하는 보부상, 저작거리에서 한글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 채소, 담배 등의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전부 다 조선 후반에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글 소설책이 조선 후반에 발달을 하죠. 전기수도 있지만 책을 직접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빌려서 읽기도 해요. 그래서 책을 빌려보는 새책점도 많이 생겼다. 요거까지 추가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7번입니다.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로 만나는 실학자. 육지의 재화는 영경과 통하지 않고 바다의 상인은 외의 물건을 실어오지 않네. 비유컨대 들판의 우물물과 같아서 우물의 비유를 하고 있네요. 연행사로 갔었던 이 사람 청에 발달한 문물을 경험하고 지은 것이다. 서얼 출신으로 첩의 자식이라는 거죠. 규장각의 검서관에 발탁된 그는 이 시의 내용처럼 재화를 우물물에 비유를 해서 소비 촉진을 통한 생산력의 증대를 주장하였다. 우물의 물은 계속 길어서 쓰지 않으면 계속 길어서 써야 물이 새거가 계속 고인다라는 거죠. 그걸 비유를 해서 이제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건데 이 사람은 박제가입니다. 박제가가 이 연행사의 일원으로 가서 청나라의 발달한 문물을 보고 이런 책을 짓게 되죠. 여기 힌트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기 청나라, 연행사 다 나오고 있지만 규장각 검소관에 발탁이 됐고 서자 출신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규장각 만든 사람 추가로 추가 정보를 좀 드립니다. 규장각 정조가 만듭니다. 정조. 규장각에 딸려있는 관청이 검서청이라고 있어요. 규장각에서 무슨 책을 만들면 여기 오탈자 검수하는 사람들이 검서청에서 일을 합니다. 정조는 초계문신제라는 거를 해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엘리트를 뽑아서 규장각에다가 둡니다. 정약용 같은. 그리고 인재에 대한 목마름으로 또 어떤 사람들을 보냐면 매우 똑똑한데 제도의 한계로 인해서 자기의 능력을 펼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죠. 그게 바로 서얼입니다. 서얼. 서자하고 얼자의 앞글자를 따서 서얼이라고 하는데 첩의 자식이에요. 첩의, 그러니까 정실 부인 말고 둘째, 셋째 부인이죠. 첩의 신분이 그냥 일반인 이상이면 그 아이는 서자고 그 집에 여자 종이, 천민이 아기를 낳으면 그건 얼자가 됩니다. 사실상 얼자는 거의 아무것도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서자는 치명적인 핸디캡이 있죠. 아예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이 서자들은 과거 시험 볼 수는 있어. 하지만 잡과나 무과는 되지만 문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결정적인 출세는 못하게 막아놓는 거죠. 그러면 재상집 아들이어도 내가 서자면은 시험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출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조가 법을 바꿉니다. 허통, 서얼 허통이라는 걸 해서 서자들도 문과 시험 응시할 수 있게 바꿨고요.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검서청에 기용이 됩니다. 검서청에 들어갔었던 최초의 4명의 검서관들이 전부 다 서자 출신으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 사람 중에 박제가가 있고 유득공이 있고 이덕무가 있습니다. 북학이를 지은 박제가와 발해고를 쓴 유득공, 이덕무도 유명한 실학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학자로 배우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희수라는 사람까지 합해서 검서청의 4명의 검서관 관리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죠. 자, 박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를 설계한 사람, 매우 유명한 거죠. 거중기, 정약용입니다.
수원화성 축성에 쓰였다는 거중기.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했다. 강화도 지역에서 학파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제두라는 사람입니다. 북학이 요거 방금 언급했었죠? 3번입니다. 3번. 수리와 배를 이용할 것을 권장을 했다. 그리고 소비를 오물물에 비유를 했다. 요거 참고해 주시고 열하일기에서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연암 박지원입니다. 호질, 양반전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으로도 유명하죠. 5번,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인 평등을 주장했다. 산업공상의 직업적인 평등은 지금 박제가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3번으로 답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8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 경매의 물건은 김정호가 당시 조선의 지도 제작 기술을 집대성을 해서 만든 지도겠죠. 지도라고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고요. 김정호가 만들었다고 나오는 걸 보니 이것은 대동여 지도라는 것을 유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동여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 텐데요. 최초로 백리척이 적용되었다. 이거는 대동여 지도보다 먼저 제작된 지도가 있습니다. 정상기라는 분이 제작한 동국지도라는 게 있어요. 정상기. 정상기 집안은 지도 제작자 가문입니다. 김정호보다 한 100년 정도 먼저 활동한 집안이고요. 김정호가 지도를 제작할 당시에는 기존에 우리가 제작했었던 지도들이 통계치가 있었어요. 김정호가 대단한 건 그것들을 전부 모아서 정확하게 통계를 내고 반영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기존에 우리는 상당히 발전된 지도 제작소를 이미 가지고는 있었고요. 여기에 김정호만의 기술이 더해져서 대동여 지도가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전체 22첩의 목판본으로 되어 있다. 대동여 지도 특징이죠. 22첩의 목판본이었기 때문에 이게 손으로 그린 게 아니라 목판이어서 대량 생산으로 찍어낼 수가 있었고 22첩이다. 접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펼칠 수도 있고 접으면은 그냥 책처럼 돼서 갖고 다닐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휴대성이 보장이 또 되었다라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대동여 지도는 2번 특징이 맞고요. 3번,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현존 최고의 지도이다. 오래된 지도, 요거는 태종 때 만들어진 세계 지도가 있죠.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 이름이 좀 긴데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이 땅을, 역대 국도를 다 모아서 하나로 통일해서 그린 지도다. 이 세계 지도인데요. 중국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었던 조선 초반에 그런 시대상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가운데 중국만 엄청 크게 그려져 있고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다 조그맣게 기록이 되어 있는 지도예요. 자, 4번. 각 지방의 연혁, 산천, 풍속 등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요 지리 정보책이 있는데 요 지리 정보책은 동국 여지 승람이라는 책이 있고요. 사실 우리가 먼저 성종 때에 요걸 만들어요. 성종 때 이 책을 만들고 요걸 조금 개정 증보판을 내서 신증 동국 여지 승람이라는 책을 또 증보판을 내게 됩니다. 중종 때의 얘기고요. 단계를 거쳐가지고 개정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지리 정보에다가 인물 정보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병기한다. 이거는 조선 8도 전국에 중요한 역사적인 얘기하고 인물 얘기를 다 넣은 거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것도 체크 하나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29번입니다. 밑줄 그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주의 난민들이 경상우병사 백낙신을 협박하고 사람을 참혹하게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난민들이 이렇게 극도에 이른 경우는 없었는데 평소에 일을 잘했으면 뭐 이런 짓까지 했겠냐?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박규수를 그 지역으로 보내서 안핵사로 내려보내서 사태를 수습하고 조사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된 이 사건, 진주에서 일어났었던 임술 농민봉기입니다. 탐관오리에 탐학에 지쳐 일어났었던 운동이 되겠고요. 요거 철종식이거든요.
이 사람은 철종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규수라는 분을 일종의 조사관으로 파견을 해서 사태를 수습을 하게 되죠. 옳은 거 골라볼게요.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그러진 않습니다. 청군대에 의해서 진압이 된 거는 이모군란 때, 이모군란과 갑심정변 때 우리가 청나라 군대의 도움을 받죠.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요거가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났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박규수를 또 보내고 안핵사로 보내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를 해서 이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서북인에 대한 차별에 반발하면서 일어났다. 지역 차별에 대한 반발 플러스 삼정의 문란이 같이 섞여가지고 일어났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요것은 홍경래의 난입니다. 이건 완전 북쪽이고 진주는 완전히 남쪽이에요. 그리고 거리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지도를 찍어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요거 두 개는 각각 위치도 기억을 해놓을게요. 남접과 북접이 연합을 해서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독특한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접. 남쪽의 그룹이랑 북쪽의 그룹이 만나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접이라고 하는 분류를 쓰는 요 단체는 동학입니다. 요거는 동학농민운동인데요. 이 중에서도 2차예요. 1차가 아니라 2차인 이유는 2차는 범위가 더 커집니다. 이번에는 일본에 대항한다는 뜻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서 남쪽에 있는 동학그룹이랑 북쪽에 있는 동학그룹이 만나가지고 어느 특정 지역에 모여서 일본 플러스 정부 군대랑 싸우게 됩니다. 이 공주 우금치 전투를 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서 대패배를 하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자, 5번 함경도와 황해도에 방공령이 선포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방공령은 실제로 제대로 선포되지는 못했어요. 이건 우리가 개항을 일본 때문에 억지로 하고 나서 우리나라 쌀을 일본인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이 미국 반출이 너무 심각해서 함경도 사람들이 오히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함경도에 있는 그 관리가 방공령이라고 하는 이 조항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도 흉년이니까 쌀 반출하는 거 안 돼라는 거를 법적으로 제재를 거는 건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는 게 일본은 목적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법 조항을 개정을 해서 이거 한 달 전에 미리 공지하지 않으면 방공령 못해 라는 조항을 무슨 보험 조약처럼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방공령이 실제로 제대로 실시가 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일본으로 쌀을 수출하느라고 여기 있는 현지인들은 잡곡을 먹거나 잡곡조차 먹지 못하는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건 개항 이후의 상황을 조금 묘사한 문장이 되겠고요. 30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이 말하였다. 요즘에 서원마다 사물을 자손들이 주관을 하고 붕당을 각기 주장하니 이것으로 인한 폐해가 말도 못한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원 뭔가 잘못돼 있어. 마이너스적인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의 분부대로 서원을 철폐하고 신주를 땅에 묻어버리는 등의 절차를 거행하도록 전국에 알린다. 서원에서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제사 지낼 때 신주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와서 그래도 뭐 태우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기와장으로 둘러쳐가지고 바닥에다가 묻어버리는 의식을 해서 서원을 철폐하는 게 있어요. 서원 철폐에 성공한 사람은 조선 역사상 한 명밖에 없습니다.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의 가장 큰 업적. 1000개가 넘었던 서원을 다 철폐를 하고 47개만 남겨놓습니다. 대단한 업적이 되겠죠. 흥선대원군에게 군국사무를 처리하는 명이 내려지자 그는 권례에 거처하면서 5군형의 군사 제도를 복구하고 군량을 지급하게 했다. 그리고 난병들을 물러가게 하고 대사면령을 내렸다. 이거 뭐를 수습하는 장면일까요? 이모군란 수습하는 장면입니다. 구식 군대의 반란이었죠. 그래서 원래 옛날 제도로 다시 복구를 하고 월급이 밀렸던 이 옛날 군인들에게 다시 군량을 지급하게 하고 얘네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다 사면하노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이모군란을 수습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 난병이라고 하는 게 이모군란에 가담했었던 일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선대원군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친위부대인 장룡령을 설치하였다. 요거는 정조죠. 그래서 수원 화성 외영에다가 이들의 일부를 주둔시키기도 했고 나선 정벌을 위해서 이 나선 러시아예요.
나선 정보를 위해서 조총부대를 파견했다. 이거는 누가 요청했냐면 청나라가 우리한테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가 2번 정도 보내줍니다. 이거 효종 때예요.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을 때 효종 때고요. 속대전을 편찬을 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했다. 치세 기간이 매우 길어서 그동안 법이 뭐 바뀐 것도 있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것도 있고 하겠죠.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법 내용을 정리를 하는 사람, 영조입니다. 무려 52년의 치세 기간을 가지고 있죠. 4번, 종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척합의를 세웠다. 서양 사람들, 저 눈 파란 애들하고 우리는 절대로 교류하지 않는다. 흥선대원군의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죠. 병인양요, 신미양요. 프랑스와 미국과 전투를 벌여서 대승리를 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당당하게 척합의를 세웠죠. 물론 거기에 내면한 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실제로 승리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바깥이랑 교류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아요. 흥선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합니다. 약 10년간. 정치의 성격 체크하고 우선 답은 4번이고요. 영은문이 있었던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다. 현재 지금 독립문역에 앞에 그 독립문 서 있어요. 이 독립협회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세웠던 프랑스의 개선문을 본따 가지고 만든 문인데 영은문이 있었던 자리를 골라가지고 세운 겁니다. 우리가 이때 이제 근대 개항기잖아요. 더 이상 중국의 눈치건 어디의 눈치건 보지 않고 자주 독립국이 될 거야 라는 뜻으로 독립문을 세웁니다. 아직 일제강점기가 아닐 때 세워진 문이에요. 이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간섭했었던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로부터 우리는 자주권을 갖는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세운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아주 오랫동안 사대를 해왔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상징하는 문이 있는 자리를 고른 겁니다. 영은문은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문이에요. 이거 중국 사신을 맞이했었던 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바로 근처에다가 바로 앞에다가 독립문을 세우게 되는 거죠. 영은문을 부수고 독립문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 체크하고요. 답은 4번입니다. 네, 30번까지 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31번부터 40번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